해외 외신에서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외신은 미국이 자기 집 총을 새로 사려는데 한국산이 대문 앞까지 들어왔다라고 할 정도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영국 육군이 자국차기 자주포로 박서 기반 RCH-155를 택하며 한국 K9 진영이 한 차례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 장면을 해외 매체들은 트랙 대 휠 경쟁 구도의 전환으로 해석했고 그 결과는 한국에게 뼈아픈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미 육군이 XM1299 ERCA 장사정 자주포를 2024년 공식 중단하면서 전력 공백을 메울 새로운 길은 곧 검증된 기성 플랫폼을 신속히 현지화하는 SPHM으로 일컫는 자주포 현대화로 선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 K9A2와 미국형 차륜형 K9이 동시에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창이 열렸습니다. 해외 보도를 자세히 뜯어보면 흐름이 선명합니다. 디펜스 뉴스는 2024년 3월 시험평가에서 적은 발수에서도 총열 과마모가 확인돼 사업이 접혔다고 전하며 탄약은 성과가 있었으나 58 구경장 포신 기술 성숙도가 병목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건 더 길고 더 멀리만 외치던 개발 로드맵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뜻이죠. 지금까지의 미군 자주포는 모두 미국산만 써야 한다는 금단의 벽이 있었지만 그 벽을 깬 첫 사례가 M1 전차용 독일제 120mm 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 번째 주자가 K9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상징성은 단순 무기 수출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 기술을 전력 표준으로 인정하는 사건이 됩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도 그 점을 주목합니다. 내셔널 디펜스와 브레이킹 디펜스는 최근 기사에서 미국이 K9을 통해 아시아 동맹국의 실전 경험을 흡수하려 한다고 분석하며 미국 내 군수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과 연동해 공개된 자료와 정부 조달 문서에 따르면 미군은 SPH-M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성이나 비발전 시스템을 병사 운용평가까지 끌어들여 현장 검증에서 단계적 성능을 반영해 빠른 전력화라는 루트를 깔았습니다. 2025년 9월 29일자로 올라온 RFI에는 공급망의 미국 현지화, 배럴 생산 능력, 미 본토 이전 계획, 그리고 시범 운용을 위한 일문, 육문 제공 일정까지 요구 조건이 구체적으로 박혀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미국 내 생산을 기본으로 하되 검증된 자주포를 즉시 들여와 병력과 함께 돌려보겠다는 의도가 명문화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카드가 두 장으로 갈라집니다. 궤도형 K9A2 그리고 미국이 요즘 더 귀 기울이는 차륜형 변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한국산 자주포를 수출할 수 있겠냐고 의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세계 시장의 상대성에 따라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한국에게는 더없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영국이 RCH-155를 선택하며 자동화 포탑과 차륜형 조합이 서방에서 메인 트렌드로 떠올랐고 스웨덴 아처가 실전 가용성으로 이름값을 올리는 사이 미군은 신규 초장사정 개발보다 현존 체계의 신속 현지화와 운용 자동화를 우선순위로 재정렬했습니다. 이 장면을 미국 국방 전문지들은 모바일 전술포 요구 조건과 묶어 해석합니다. 장거리 요격과 정찰 및 드론 연동이 표준이 된 전장에선 생존성과 가동률을 보장하는 자동화와 원격화가 곧 화력 지속성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 구도에서 K9A2의 완전 자동장전으로 분당 최대 10발이 가능하고 승무원 3명 운용 컨셉은 미국이 원하는 정답지에 가깝습니다. 내셔널 디펜스 매거진은 2025년 10월 7일 한화 디펜스 USA가 K9 기반 차륜형 자주포를 미국 내 생산 콘셉트로 이미 생산 라인에 올렸고 2026년 초 시험에 투입될 준비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내 보도에선 K9 시리즈가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절반을 넘나드는 점유율을 기록했고 AUSA 전시에서 차륜형 K9을 공식 공개해 미군 MTC 요구에 투트랙으로 대응한다고 짚습니다. 단 우리가 강조해야 할 지점은 단순 점유율이 아니라 장기간 야전 누적 데이터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축적된 가동률, 평균 고장 간격, 포신 수명, 실사격 시 탄도에서 사격 지휘 체계 데이터가 많을수록
SPHM의 병사 실사용 평가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여기에 K9A2의 자동화 포탑과 탄약 처리계로 확보한 분당 최대 9에서 10발 레이트, 3명 운용, 사거리 연장 탄화 정밀탄 운용, 호환성 같은 정량 지표는 미군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검증된 성능 패키지와 일치합니다. 과거 유럽의 선택에서 한국이 고배를 든 건 사실입니다. 영국 MFP의 트랙 변수에서 한번 밀리며 우리 내부에서도 미국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죠. 그런데 판이 바뀌었습니다. ERCA의 교훈으로 미군 스스로 과도한 신개발에서 발을 뺐고 현지 공급망을 전제로 한 성숙체계 실전 도입으로 궤도를 틀었습니다. 이 변화는 한국에게 유일한 검증된 궤도형과 동급 자동화 포탑을 얹은 차륜형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허락했습니다. M109A7의 실사거리 약 30km 한계와 저자동화로 묶인 운용 부담을 K9A2 계열은 자동장전 9에서 10발을 3명으로 장거리와 정밀탄 호환성으로 치환합니다. 이는 미군이 요구한 일문, 육문 제공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해외 보도 또한 한국이 가능하다는 쪽에 손을 듭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정치와 산업 운용의 마지막 퍼즐뿐입니다. 그리고 그 퍼즐은 한국이 가장 집요하게 풀어온 영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외면당한 자리에서 기술로 돌아왔고 이번엔 미국 본토에서 규칙을 통째로 우리 편으로 바꾸려 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자주포는 일문당 총수명주기 비용에서 부품, 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보통 60% 안팎입니다. 그것을 메이드 인 USA 체인으로 깔되 한국의 설계 핵심 부품이 고정 수익을 만든다면 이건 단순 수출이 아니라 시장 지배력의 확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추진 중인 SPHM의 차세대 자주포 현대화 사업은 기술의 새로움이 아니라 검증된 시스템의 미국화입니다. 그 관점에서 하나의 행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계산적입니다. 이미 K9A2 궤도형을 제안한 데 이어 미군 요구 조건에 맞춘 차륜형 모델까지 양산 단계로 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2개의 자주포를 내민 게 아니라 미군의 궤도와 차륜 병행 배치 가능성에 완벽하게 대응한 구조입니다. 현지 파트너인 오시코시사의 8x8 전술 트럭 플랫폼을 활용해 차륜형 모델을 조립하고 배럴과 탄약 보급 체계는 K9 표준을 이식하되 조립과 정비에서는 메이드 인 USA로 표기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이건 단순 수출이 아니라 미국 산업체계 안으로의 공동 진입입니다. 즉, 한국 기술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군수 생태계가 한국 설계에 의존하도록 구조를 짜는 겁니다. 미군의 SPHM 요구서에 기재된 일문, 육문 시제품 제공, 부품, 정비 현지화 일정을 이미 충족한 유일한 비미국계 업체가 한화입니다. 그 점은 국방부 내부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미 육군조달명부에 한화 디펜스 USA가 공식 등록되어 있고 조립 라인이 실제 미국 내에서 가동 중인 유일한 외국계 자주포 생산체입니다. 경쟁사들은 대부분 유럽산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독일 라인 메탈의 RCH155는 유럽형 트럭 플랫폼에 종속돼 미국 군용 트럭에 맞지 않고 스웨덴 아처는 굴절식 샤이시 구조 때문에 미국 트럭 기반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아트모스 2000은 포탑이 수동식이라 미군의 자동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화의 K9A2와 차륜형 복합 전략은 미군의 요구 조건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여기에 결정적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뢰성 데이터입니다. K9은 1999년부터 25년간 단 한 번의 주요 폭발 사고도 없었고 나토 표준 탄전탄 호환, 화포내 구성 1000발 이상 유지로 이미 미군의 안전평가 기준을 충족합니다. 미군이 요구하는 정비와 예비 부품 패키지 체계도 이미 폴란드 계약에서 검증된 모델로 존재하죠. 즉, 한화는 기술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미국식 절차만 맞추면 바로 납품 가능한 상태입니다. K9의 포신이 워싱턴의 하늘 아래서 불을 뿜는 순간 그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한국 방산의 지구적 등판이 됩니다. 다음은 25년 3월 20일 아쳐 누른 K9 영상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비밀 이야기를 하나 먼저 공개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K9 자주포의 형제격이라 할 수 있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 극저온 환경 테스트에 큰 난항을 겪었습니다. 특히 엔진룸 내부에 결빙 현상이 발생해 피스톤 구동부가 얼어붙는 심각한 문제로 작동이 멈춰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때문에 설계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오로라 프로젝트라는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북유럽 혹한기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특수 냉동 창고를 만들어 엔진의 성능과 윤활유 점도를 꼼꼼하게 테스트했고, 이 과정에서 나온 개선안이 현재의 K10 내구성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로 북유럽 겨울 환경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되어준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렇게 극저온 대응력을 갖춘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지금 북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에 납품된 K9 자주포는 불과 2개월 만에 전역에 배치가 완료되었는데, 이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것입니다. 세계 일부 국가들은 한국 방산이 실력보다 과대 포장됐다고 폄하하고 있지만, 그들은 한국의 개발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유럽에서 또다시 새로운 획을 긋고 있는 한국의 자주포 수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원래 스웨덴과 함께 개발했던 아처 차륜형 자주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유사시 신속 배치와 고속 기동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유럽 겨울 특유의 혹한 환경에서 바퀴가 자주 파손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특히 교체 작업이 눈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적군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이런 현실적 제약 때문에 노르웨이는 결국 스웨덴과 공동 개발한 아처 대신 혹독한 환경에도 끄떡없는 궤도형 K9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 결정은 스웨덴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겼고, 그 뒤 유럽 방산업계 전체에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K10 탄약 운반 장갑차가 K9과 함께 작전하는 장면이 노르웨이 현지에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폴란드나 핀란드, 심지어 발트 3국까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는 지금, 이웃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K9과 K10은 어느새 북유럽 국가들의 최고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부신 성과 뒤에는 조금은 불편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국방 예산 축소를 발표하며 K10 탄약 운반 장갑차의 가동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현지 군부대는 이미 사기가 저하되고 유럽 각국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가동 중단 상태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2026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요. 노르웨이 국방부에서는 예비 부품과 정비 예산을 따로 편성해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K9 추가 납품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방산업계는 K9 생산 라인을 대규모로 확충했고, 주문만 들어오면 1년 내에도 신속한 납품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많은 K9을 운용 중이며 자국 실전 훈련 결과를 주변국과 공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폴란드가 얻은 경험치를 바탕으로 노르웨이, 핀란드, 발트 3국 등과 함께 무기 개발 및 운용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유럽의 방위체제 내에서 대한민국과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음에도 전략적 요충지인 북극해 방어를 위해 상당한 군사력을 투입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엔 러시아군이 발트 3국 인근과 핀란드 접경지대에서 대규모 병력을 재배치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노르웨이는 더 이상의 안일함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9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에서는 아처도 궤도형으로 개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미 검증된 K9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아처를 개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끝에 노르웨이의 최종 선택은 K9이 되었고 의회 내에서도 대부분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핀란드는 이미 K9을 도입해 본격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장비가 자국 지형에 훌륭히 적응했다는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험준한 환경에서도 높은 기동력을 자랑하고 탄약 재보급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기술진과 핀란드군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탄생한 연구자료가 다시 노르웨이와 발트 3국에 공유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스웨덴의 경우도 최근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처 자주포가 본래 설계 의도와 달리 혹한기 성능에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국내외에서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K9 도입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다시금 부상하는데 스웨덴 군분의 상당수가 K9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스웨덴은 나토 가입이나 대러시아 방어체제 편입 등을 놓고 내부적인 갈등이 여전하지만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날로 거세지는 마당의 무기체계 선택의 폭은 점차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전역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다음으로 노릴 곳은 어디인가 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푸틴 정권의 확장 야욕이 완전히 사그라들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트 3국과 핀란드, 노르웨이 접경 지역에 수만 명의 러시아 병력이 집결했고 이동식 야전지휘소가 건설되는 장면까지 위성사진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니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정치적 변화로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와의 강력한 공조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군이 유럽 주둔 병력을 축소하거나 나토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들은 독자적인 방위력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앞장서지만 배치까지 시간이 걸리는 고성능 무기보다는 지금 당장 실전 투입이 가능한 전력을 우선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산 K9 자주포의 신속 납품 능력은 유럽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카드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무기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든 필요한 곳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그 점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먼저 대규모로 K9을 도입했고 짧은 시간 안에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체감한 후 그 정보와 경험을 주변국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작 노르웨이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운용을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은 유럽 국가들에게 작은 충격이 되었지만 이는 내부 예산 문제에 가깝다고 분석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도 K9과 K10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언젠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운용을 재개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결국 현재 북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확실한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독일의 펜자흐비치 2000이나 프랑스의 세자르와 같은 자주포 시스템이 있었지만 공급 속도와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K9을 능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처럼 혹한 환경이 일상적인 국가에서는 궤도형 자주포의 내구성이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제 아무리 첨단 시스템을 갖췄다 해도 혹한 속에서 바퀴가 망가져 제 성능을 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에 지속적으로 탄약을 보급할 수 있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역시 K9과 함께 작전 시 상호 보완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오로라 프로젝트를 통해 영하 40도를 오가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엔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상당한 매력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는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자국이 운용 중인 K9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북유럽 국가들과 공동훈련이나 정비 체계를 공유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 전차, 장갑차 등 타 분야 무기 체계에서도 한국과의 합작 가능성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치 21세기판
한유럽 군사협력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방산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처자주포의 혹한기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내부 평가에서도 아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국방력 강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실전에 강한 K9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야심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면서 스웨덴 역시 실효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웨덴이 언젠가 K9 자주포를 공식 도입한다고 해도 누구도 놀라지 않을 상황이 됐습니다. 이처럼 유럽 전체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K9은 신뢰도와 실전 운용 경험을 무기로 더욱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무기를 수출한다고 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무기를 써본 국가가 왜 이렇게 만족도가 높을까 라는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결국 군사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무리하자면 러시아의 위협이 당장 사그라들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유럽 각국은 언제든 신속하게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하고 있고 그 해답으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빨라야 살 수 있다는 명제가 군사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현 시점에 한국 방산업체들이 보여주는 빠른 납품 속도와 높은 신뢰성은 그 어떤 경쟁자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